서윤아, 너 그 배 뭐야? 지금 임신한 거야? 이혼한 지 고작 3개월, 아무도 모르는 새벽 낚시터에서 마주친 전처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볼이 움푹 패일 정도로 야윈 그녀였지만 배는 이미 남산만큼 부풀어 올라 있었죠. 우린 헤어진 지 고작 석 달인데. 그럼 저 아이 설마 내 아이인 거야?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그녀를 보며 제 머릿속은 하얗게 타버렸습니다. 감히 재벌가의 핏줄을 품고 내 눈을 피해 도망을 쳐? 절대 못 보내. 아니, 안 보내. 당신이 어디에 숨든 그 아이와 함께 내 발밑으로 다시 끌어다 놓을 테니까. 과연 그녀는 왜 만삭의 몸으로 숨어 지내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녀를 지키는 의문의 남자는 누구일까요? 영상 시작 전 채널 구독해 주시면 재밌는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안경호수는 젖빛 물안개로 가득했습니다. 한강우는 낚싯대를 들고 호수 가장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4시간을 달려온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사람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강우가 깊은 숨을 내쉬며 허리를 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숨이 막혀. 눈만 감으면 또 들려. 그는 손을 떨며 담배를 꺼내려다 다시 넣었습니다. 아니야, 여기까지 와서 또 망치면 안 되지. 여기서만큼은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겠지. 강우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낚싯줄을 들이웠습니다. 조용하다, 참 조용해. 사람도 없고 전화도 안 울리고. 이렇게만 있으면 괜찮아질 수 있을까? 그는 물 위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딱 며칠만이라도 제발. 이혼 후부터 시작된 환청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주치의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요양을 권했고 강우는 아무도 모르는 이곳을 찾았습니다. 선생 말이 맞을까? 환경을 바꾸면 괜찮아진다고 했지. 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약은 먹었잖아. 병원도 다녔고. 나 이렇게까지 망가진 사람은 아니잖아. 물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하자 강우는 호수 건너편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가느다란 실루엣이 물가에 서 있었습니다. 강우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강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에 사람이? 아니야, 착각이겠지. 그는 눈을 비비고 다시 바라봤습니다. 분명히 서 있었는데. 설마. 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여긴 아무도 모르는 곳이야. 그는 자신을 다독이듯 말했습니다. 괜찮아, 한강우. 또 시작이면 안 돼. 오늘은 좀 쉬자. 그는 낚싯대를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안개가 조금씩 흩어지면서 여자의 뒷모습이 또렷해졌습니다. 어깨까지 내려온 검은 머리, 여윈 어깨선이 석 달 전 기억과 겹쳤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강우가 혼잣말을 하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또 헛것을 보면 안 되지. 그는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진정해, 한강우. 숨부터 쉬어. 강우는 숨을 죽이며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여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설마. 강우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럴 리 없어. 그는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서윤아. 강우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아, 서윤. 내가 미쳤나? 아니야, 분명히 서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강우가 기억하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왜 이렇게? 강우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서윤의 얼굴은 볼이 움푹 들어갈 정도로 야위었지만 그녀의 배는 남산만큼 부풀어 있었습니다. 강우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배가, 저게 뭐야? 강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윤, 그 배가 왜? 서윤도 강우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야. 보면 안 돼. 서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안 돼. 서윤이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긴 오면 안 되는 곳이야. 왜 하필 지금? 그녀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낚시 바구니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둥그런 플라스틱 바구니가 돌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서윤, 강우가 반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하지만 발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우는 서윤의 배를 바라보며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날은 석 달 전이었습니다. 서윤의 배 크기를 보니 임신 7개월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석 달 전이면 아니야. 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안 돼. 그럼 이건 이 아이가 강우의 말이 끝나지 못한 채 공중에 멈췄습니다. 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두 손을 배 위에 올려 덮었습니다. 말하지 마. 제발 그 말만은 하지 마. 서윤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런 말 들을 준비 안 됐어. 난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듣고 싶지 않아. 서윤이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강우 씨, 그만해요. 이 아이 얘기는 하지 마. 당신 입에서 듣고 싶지 않아. 그 순간 낚시터 옆 작은 가게에서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서윤 씨,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요? 남자가 급히 걸어오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서윤 씨, 괜찮습니까? 남자가 파란색 트럭 운전석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서윤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안 괜찮아요. 지금 바로 가야 해요. 서윤은 강우를 한 번 더 돌아보더니 재빨리 트럭에 몸을 실었습니다. 미안해요. 여기서 더는 못 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요, 빨리. 서윤이 남자에게 간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꽉 잡으세요. 남자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트럭이 시동을 걸고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습니다. 서윤, 강우가 뒤늦게 소리쳤습니다. 잠깐만. 하지만 트럭은 멀어져 갔습니다. 도망가듯 가버리네. 강우는 홀로 남은 호수가에서 바닥에 떨어진 것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낡은 수첩 한 권이 바위 틈에 끼어 있었습니다. 강우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지? 서윤이 물건인가? 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수첩 표지에는 산모 수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우는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산모 수첩. 아니야. 이건 아닐 거야. 강우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임신 30주. 태명 축복이. 30주. 강우의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축복이? 태명까지 지었단 말이야. 그는 수첩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강우는 수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계산이 정확했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히 자신의 핏줄이었습니다. 틀릴 리 없어. 날짜도 맞고 주수도 맞아. 강우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서윤이 혼자 이런 걸 꾸밀 사람은 아니지. 이건 내 아이야. 강우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최비서. 예, 회장님. 지금 당장 안경 호수로 내려와. 네. 지금요? 그리고 서윤에 대해 뒷조사해. 서윤 씨 말입니까? 석 달 동안 여기서 뭘 하며 살았는지
샅샅이 파헤쳐 주변 사람 다니던 곳, 돈 쓴 내역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겠습니다.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강우가 전화를 끊고 다시 호수를 바라봤습니다. 물안개는 완전히 걷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더 큰 안개가 끼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도망친다고 끝날 줄 알았어? 강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난 포기 안 해. 내 아이 문제야. 한편 서유는 마을 끝에 있는 작은 보건소에 도착했습니다. 하하. 서유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참자. 도진 선생님. 서윤이 보건소 문을 열며 헐떡였습니다. 서윤 씨? 젊은 의사가 놀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가 청진기를 목에 걸고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도진이 서윤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얼굴이 너무 하얘요. 잠깐만요. 여기 앉으세요. 도진이 급히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도진이 서윤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서윤은 의자에 주저앉으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숨이 잘 안 쉬어져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했어요. 강우가 나타났어요. 강우요? 도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요? 제 전남편이요. 재벌가 아들. 그 사람이 왜 여기까지? 도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많이 놀라셨겠어요. 도진은 서윤의 손목에서 맥박을 재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맥박이 너무 빨라요. 혈압도 많이 올랐어요. 혈압이 너무 높아요. 지금 당장 안정을 취해야 해요. 안 돼요.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쉬면 안 돼요. 지금 당장 떠나야 해요. 안 돼요. 짐을 싸야 해요. 서윤 씨, 도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상태로 움직이면 아이도 위험해요. 조금만 누워 있어요. 서윤이 일어나려 했지만 도진이 그녀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안 됩니다. 아이부터 생각하세요. 지금은 도망칠 때가 아니에요. 임신 30주에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조산 위험이 있어요.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긴장하면 안 됩니다. 아이한테 먼저 문제가 생겨요. 도진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아이를 빼앗아 갈 거예요. 그 집안 무서워요. 돈도 있고 사람도 많고 아이를 지킬 방법이 없어요. 서윤의 손이 배 위에서 떨렸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진은 서윤의 등을 토닥이며 진정시켰습니다. 울지 마세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에요. 숨부터 고르세요. 도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이도 엄마 마음 다 느껴요. 일단 오늘은 쉬세요. 내일 상황을 봐서 결정하죠. 오늘 밤은 여기서 자요. 문도 잠그고 전화도 끄세요. 제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 말고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알겠어요. 오늘만 쉬어볼게요. 서윤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축보가 괜찮다. 엄마가 지켜줄게. 아무도 못 데려가. 조금만 참자. 그녀의 작은 속삭임이 보건소 안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잘 버텨줘. 엄마랑 같이. 그날 밤 강우는 마을 유일한 여관 앞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서윤이 머무는 작은 민박집이 훤히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운전석에 몸을 기댄 채 창문 너머 불빛을 지켜봤습니다. 불이 아직 켜져 있네. 안에서 움직이는 건가? 강우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쉬게 두자. 하지만 혹시 그녀가 밤중에 달아날까봐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또 도망가면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아. 강우는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아이 문제야. 난 아버지니까. 새벽 6시
강우는 차에서 내려 서윤이 일하는 생선 창고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린내가 코끝을 찔렀지만 강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창고 안에서 서윤이 고무 장갑을 끼고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임신부가 할 일이 아니었지만 서윤의 손놀림은 익숙했습니다. 서윤아. 강우가 창고 문을 열며 불렀습니다. 서윤은 손을 멈추고 강우를 돌아봤습니다. 왜 자꾸 나타나는 거야? 우리 얘기해야 하지 않겠니? 할 얘기 없어. 서윤이 차갑게 대답하며 다시 생선을 집었습니다. 강우는 그녀에게 다가가 손목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내가 잘못했어. 손 떼. 서윤이 강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보건소에서 도진이 뛰어왔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도진이 강우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강우보다 키가 작았지만 도진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서윤 씨는 지금 임신 중독 초기 증세가 있어요. 이런 스트레스는 산모와 태아에게 치명적입니다. 나는 이 아이의 아버지야. 그게 사실이라면 더더욱 조심해야죠. 도진이 서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혈압부터 재봐야겠어요. 같이 가죠. 서윤은 비린내 나는 장화를 신은 채 도진을 따라갔습니다. 강우는 그 뒤를 따르려 했지만 도진이 막았습니다. 오늘은 그만 돌아가세요. 안 돼. 그럼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도진의 말에 강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는 물러섰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 강우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강우는 마을 유일한 여관 사장을 찾았습니다. 이 여관 한 달간 통째로 빌리고 싶습니다. 강우가 신용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여관 사장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카드를 받았습니다. 서울서 오신 분이시죠? 무슨 일로 이런 시골까지? 사적인 일입니다. 강우는 방으로 올라가 최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보안업체 불러서 서윤이 사는 집 주변에 카메라 설치해. 네. 무단으로 설치하면 불법 아닙니까? 합법적으로 할 방법 찾아. 그리고 최신식 방범 시설도 설치하고. 한편 서울에서는 박 여사가 비서실장을 불러들였습니다. 강우가 뭐하고 있다고? 안경호수라는 곳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여자를 만났구나. 박 여사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이를 갈았습니다. 임신했다고 했지? 예. 7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절대 안 돼. JS그룹 후계자가 그런 여자 자식일 순 없어. 박 여사는 서랍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한준수한테 전화해. 네. 서윤이 임신한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인터뷰하라고 해. 비서실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너무. 1억 줄 테니까 알아서 해. 그날 밤 강우는 서윤의 집 앞에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는 업체를 지켜봤습니다. 마을 이장에게 미리 허락을 받아둔 터였습니다. 서윤은 창문 너머로 이상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서윤이 도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집 앞에 사람들이 뭔가 설치하고 있어요. 보안 카메라네요. 누가 설치하라고 했을까요? 강우 씨겠죠. 서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어요. 스토커 같은 건가요?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저를 그렇게 차갑게 버렸는데. 다음 날 아침 서윤은 문 앞에서 신선한 과일 바구니를 발견했습니다. 유기농 표시가 붙은 비싼 과일들이었습니다. 또 강우 씨구나. 서윤이 중얼거리며 바구니를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런 선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저 외지 남자가 뭐야? 맨날 저 여관에서 나와서 서윤이 집 앞에서 서성거리더라고. 임신한 여자 꼬시는 파렴치한 놈 아니야?
강우는 마을 어귀에서 마주친 아저씨들의 시선을 받으며 걸었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서윤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날 밤 12시 검은 옷을 입은 남자 3명이 서윤의 집 담장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우는 여관방에서 휴대폰으로 보안 카메라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상한 대로군. 강우가 재킷을 걸치고 뛰어나갔습니다. 침입자들이 담장을 넘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강우의 외침에 침입자들이 돌아봤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주먹을 휘둘렀지만 강우는 피했습니다. 누가 시켰어? 강우가 한 명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나머지 2명이 달려들었습니다. 강우는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필사적으로 서윤의 방문을 막아섰습니다. 격투 중에 한 침입자가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강우는 피하려 했지만 팔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으악! 강우가 신음하며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그 순간 서윤의 방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서윤이 창문을 열며 소리쳤습니다. 침입자들은 달아났고 강우는 피를 흘리며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강우 씨. 서윤이 급히 밖으로 나와 강우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우의 팔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집에 소독약 있어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은 집에서 구급상자를 가져와 강우의 상처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서윤아. 강우가 통증 속에서도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서윤은 강우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고인 것은 진심 어린 후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우는 도진의 보건소에서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지만 뼈까지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며칠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도진이 붕대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강우는 서윤이 자신을 돌봐준 것을 떠올리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서윤 씨를 정말 지키고 싶은 거죠? 목숨을 걸고라도요. 그 순간 보건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젊은 여자도 함께였습니다. 강우는 그들을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강우야, 이게 뭐하는 짓이니? 박 여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녀 옆에 여자는 채이였습니다. 어디 서윤이가 있나? 박 여사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도진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여긴 의료기관입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의료기관? 이런 시골 구멍가게가? 박 여사가 비웃었습니다. 그때 서윤이 진료실에서 나왔습니다. 박 여사는 서윤의 부푼 배를 보더니 성큼 다가갔습니다. 어디 한번 보자. 박 여사가 서윤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하는 소리가 보건소 안에 울렸습니다. 어머니. 강우가 소리쳤지만 박 여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임신했다며? 누구 아이인지는 뻔하지. 박 여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사인해. 아이 포기각서야. 서윤은 뺨을 움켜쥔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해요. 그럼 이것도 봐. 채이가 앞으로 나서며 청첩장을 내밀었습니다. 강우 오빠랑 제 결혼식 청첩장이에요. 다음 달이 예식이죠.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짓말이겠죠? 정말이에요. 강우 오빠가 지금 당신에게 잘해주는 건 다 연기예요. 채이가 서윤에게 속삭였습니다. 나중에 아이만 빼앗으려고 하는 거라고요. 법적으로 아버지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산모에게 잘해줬다는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서윤은 채이의 말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강우가 보여준 모든 헌신이 연기였단 말인가. 서윤아, 그 말 믿지 마.
강우가 다가오려 했지만 서윤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역시 다 계산이었구나. 당신이 변할 리 없었어. 서윤이 주머니에서 산모수첩을 꺼내 강우에게 던졌습니다. 이어서 결혼 반지도 벗어 던졌습니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서윤이 울부짖으며 보건소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강우는 바닥에 떨어진 반지를 주우며 어머니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니가 오신 거였군요. 당연하지. 네가 정신 못 차리니까. 박 여사가 팔짱을 끼었습니다. 그 여자 뱃속의 아이가 정말 내 아이라고 생각하니? 제 아이 맞습니다. 그때 강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 비서였습니다. 회장님, 급히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뭔데? 어머님이 과거 청송건설부도 사건에 관여하신 증거를 찾았습니다. 강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의 차가운 눈빛을 보고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한편 서윤은 도진을 찾아와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여기서 떠나야겠어요. 갑자기 왜요? 더 이상 여기도 안전하지 않아요. 서윤이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제 아이를 지키고 싶어요. 도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새벽 배편으로 외딴 섬으로 가시죠. 그날 밤 강우는 최 비서가 가져온 증거 자료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어머니가 서윤의 아버지를 몰락시키기 위해 회계 장부를 조작한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걸 어머니한테 보여드려. 강우가 서류를 들고 박 여사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이게 뭔가? 박 여사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청송건설을 망하게 만든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니? 서윤한테 손대지 마세요. 강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안 그러면? 이 증거를 검찰에 넘기겠습니다. 박 여사가 웃어댔습니다. 네가 내 어머니를 필요하다면요. 박 여사는 아들의 진심을 깨닫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나도 각오하마. 내 상속권 박탈 서류 내일 당장 준비할 테니까.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를 노려보며 정면 대결을 선포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윤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항구로 향했습니다. 도진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후회 안 하세요? 도진이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아이는 지켜야 해요. 그 순간 뒤에서 덤프트럭 세 대가 나타났습니다. 도진의 차를 에워싸며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들이 누구죠? 도진이 긴장했습니다. 박 여사가 보낸 사람들이에요.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덤프트럭들이 차를 들이받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옆길에서 빨간 스포츠카가 나타나 덤프트럭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강우의 차였습니다. 쾅! 강우의 차와 덤프트럭이 충돌하며 큰 소리가 났습니다. 강우의 차 본네트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강우 씨, 서윤이 차에서 내려 달려갔습니다. 강우는 이마에서 피를 흘리며 차에서 나왔습니다. 괜찮아? 강우가 서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당신이 괜찮아요? 서윤이 강우의 이마를 닦아주려는 순간 검은 옷을 입은 경호원들이 나타났습니다. 서윤 씨를 모시고 가겠습니다. 경호원 중 한 명이 서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손대. 강우가 경호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농기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우리 서윤이한테 뭐 하는 거야? 낚시터 아저씨가 곡괭이를 들었습니다. 외지 사람들이 와서 행패 부리면 되겠어? 마을 아주머니들도 몰려왔습니다. 경호원들과 마을 사람들이 대치했습니다. 긴장감이 극도로 치달았을 때
서윤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아, 아파. 서윤의 다리 사이로 핏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윤아. 강우가 서윤을 안으며 소리쳤습니다. 박 여사는 멀리서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보더니 차를 돌려 달아났습니다. 병원, 빨리 병원으로. 강우가 서윤을 안아올리며 외쳤습니다. 서윤은 강우의 가슴에서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진짜였구나. 강우의 마음은 진짜였어. 서윤은 그런 생각을 하며 강우의 옷자락을 꼭 붙잡았습니다.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강우는 서윤을 안고 뛰어들었습니다. 의료진들이 급히 달려와 서윤을 응급침대에 옮겼습니다. 산모의식 잃었습니다. 하열 있고요. 간호사가 의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수술실로 옮겨. 의사의 지시에 따라 서윤은 수술실로 이송됐습니다. 강우는 수술실 앞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3시간이 지나서야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태아 상태가 불안정해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서윤이는 괜찮나요? 지금은 안정됐지만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강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윤이 병실로 옮겨진 후 강우는 복도 의자에 앉아 신문지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읽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꺼내 최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 불러. 지금 당장. 무슨 일이십니까? JS그룹 상무직 사퇴서 작성하고. 최 비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왜 갑자기? 내 모든 재산 사회에 환원하는 서류도 만들어. 강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상속권도 포기하겠다는 공증 서류까지 준비해. 회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생각 끝났어. 1시간 안에 처리해. 강우가 전화를 끊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서윤이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깨셨어요? 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는 괜찮아요? 의사가 안전하다고 했어요. 서윤이 배를 쓰다듬으며 안도했습니다. 1시간 후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강우는 서류들을 차례로 확인하며 사인했습니다. 사퇴서, 재산환원 서류, 상속권 포기서, 모든 서류의 사인을 마친 강우는 서윤에게 그것들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평범한 남자야. 강우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냥 아이 아빠로만 받아달라. 서윤은 서류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이런 일을? 당신과 아이가 더 소중하니까. 서윤이 강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동안 가슴속에 쌓였던 원망의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JS그룹 상무 한강우, 정격 사퇴 및 재산 환원 발표 재벌 3세의 파격적인 선택, 배경은 무엇? 박 여사는 뉴스를 보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미친. 박 여사가 비서실장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가. 네, 알겠습니다. 한편 도진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서윤 씨 상태는 어때요? 도진이 강우에게 물었습니다. 많이 안정됐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제가 서윤 씨 곁을 지킬 권한을 당신에게 넘기겠어요. 도진이 진료 기록을 강우에게 건넸습니다. 대신 절대 다시는 서윤 씨를 다치게 하면 안 돼요. 맹세합니다. 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강우는 병실에 작은 아기 침대를 들여놨습니다. 직접 조립하느라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서윤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지호가 태어날 준비예요. 강우가 모빌도 달았습니다.
작은 곰돌이들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예쁘네요. 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강우는 매일 서윤에게 동화책을 읽어줬습니다. 옛날 옛적에 한 왕자가 있었어요. 강우의 낮은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서윤은 강우의 목소리를 들으며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지호야, 아빠 목소리 들려? 아이가 뱃속에서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편 채이는 강우가 상속권을 포기했다는 소식을 듣고 박 여사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강우 오빠랑 결혼할 이유가 없어졌네요. 채이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재산도 없는 남자와 결혼할 순 없죠. 채이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어머님의 비리 자료들이에요. 검찰에 넘기겠어요. 박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채이야, 너까지? 어머님도 이제 끝이에요. 채이가 USB를 들고 나갔습니다. 박 여사는 사면 초가에 몰렸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서윤이 정신과 진료 기록 조작해 박 여사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망상증 환자로 만들어서 양육권 부적격 판정 받게 해. 하지만 강우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주치의들을 모두 찾아가 증언을 부탁했습니다. 서윤 씨가 받은 건 정상적인 스트레스 상담이었어요. 정신과 교수가 증언했습니다. 시집살이로 인한 정서적 학대가 원인이었죠. 강우는 이 증언들을 모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병원 생활 중에 강우와 서윤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강우가 떡볶이를 사왔습니다. 연애할 때 자주 먹었던 떡볶이예요. 강우가 플라스틱 용기를 열었습니다. 매콤한 냄새가 병실에 퍼졌습니다. 병원 음식만 먹다가 이런 거 먹으니까 맛있네요. 서윤이 떡볶이를 먹으며 웃었습니다. 강우도 함께 웃었습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지내고 싶어요. 저도요. 서윤이 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칠 후 강우는 직접 뜬 아기 양말을 서윤에게 보여줬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양말이었습니다. 이상하죠? 처음 떠본 거라서. 강우가 쑥스러워했습니다. 서윤은 양말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변했구나. 서윤이 강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강우는 그녀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강우는 서윤의 친정 아버지를 위해서도 움직였습니다. 억울하게 빼앗긴 특허권과 땅을 되찾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청송건설 재심 신청했어요. 강우가 서윤에게 보고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서윤이 울먹였습니다. 강우는 또한 과거 자신이 상처 줬던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회사 직원들, 거래처 사장들. 제가 잘못했습니다. 강우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퇴원날이 다가왔습니다. 강우는 강원도 깊은 산골에 있는 별장을 준비했습니다. 박 여사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에요. 강우가 서윤에게 설명했습니다. 거기서 지호가 태어날 때까지 안전하게 지내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네요. 네, 진짜 새로운 시작이에요. 강우가 서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을 나서며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평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별장에 도착한 강우와 서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맛보았습니다. 눈 덮인 산들이 별장을 둘러싸고 있었고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도 차로 30분이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말 조용하네요. 서윤이 별장 거실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우는 벽난로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찾을 수 없을 거예요. 강우가 장작을 넣으며 답했습니다. 벽난로에서 따뜻한 불빛이 퍼지며
거실이 포근해졌습니다. 매일 새벽 강우는 산책로에 눈을 치웠습니다. 서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삽질을 하느라 손에 물집이 생겼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손이 엄청 거칠어졌네요. 서윤이 강우의 손을 잡고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일에 익숙해지고 있어요. 강우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거친 일은 생각도 할 수 없었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보람을 느꼈습니다. 강우는 요리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을 위한 영양 가득한 식단을 직접 차리고 싶었습니다. 미역국이 짜지 않나요? 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이 국을 떠서 맛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늘었어요? 강우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금슬 좋은 신혼부부로 알고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서울에서 오셨다면서요? 여기 공기가 좋죠? 마을 이장이 친근하게 말 걸었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서윤이 배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첫 아기인가 보네요. 부인이 참 예뻐요. 이장의 말에 강우와 서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윤은 마을 부녀회에도 가입했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도 배우고 마을 할머니들과 수다도 떨었습니다. 도시에서 온 며느리가 이렇게 순박할 줄 몰랐네. 부녀회 회장이 서윤을 칭찬했습니다. 남편이 정말 잘 골랐어요. 서윤은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강우는 아기가 태어날 방을 직접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연한 노란색 페인트를 사서 벽을 칠했습니다. 남자애인지 여자애인지 모르니까 노란색이 좋겠어요. 강우가 페인트 칠하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의자에 앉아 그런 강우를 바라봤습니다. 옷에 페인트가 묻고 머리까지 지저분해진 강우의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나무를 깎아서 요람도 만들었습니다. 톱질이 서툴러서 손가락을 다치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쳤어요? 서윤이 강우의 손가락을 보고 놀랐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강우가 반창고를 붙이며 말했습니다. 지호를 위한 거니까요. 어느 날 저녁 서윤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태동이 느껴져요. 만져보세요. 강우가 조심스럽게 서윤의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정말로 아이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와, 정말 신기해요. 강우의 눈에서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호야, 아빠야. 빨리 나와서 아빠 얼굴 보자. 강우가 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이 이름은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낚시터 이름을 따서 지호로 하자고 했죠. 서윤이 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지호. 참 좋은 이름이에요. 마을 축제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강우와 서윤은 손을 잡고 시장통을 걸었습니다. 솜사탕 사줄까요? 강우가 솜사탕 가게 앞에서 물었습니다. 좋아요. 두 사람은 하나의 솜사탕을 나눠 먹으며 다른 연인들처럼 평범하게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지나가던 할머니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젊은 부부가 참 보기 좋네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진은 나중에 SNS를 통해 퍼지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비정한 재벌가 남자의 로맨틱한 변신에 환호했습니다. 강우 씨 정말 변했네요. 서윤 씨가 복이 많으신가 봐요. 온라인 댓글들이 서윤을 응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날 밤 강우는 서윤에게 고백했습니다. JS그룹 회장 자리에 앉았을 때보다 지금이 더 위대하게 느껴져요. 강우가 서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앞치마 두르고 당신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말이에요. 서윤도 강우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재벌가 며느리였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해요. 두 사람은 벽난로 앞에서 포옹했습니다. 하지만 멀리 서울에서는 박 여사가 마지막 수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검찰 조사가 목전으로 다가오자 현상금까지 내걸며 서윤의 위치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그 여자를 찾아야 해. 박 여사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현상금 2억까지 올릴 테니까 반드시 찾아. 서윤은 강우가 장을 보러 간 사이 집 근처에서 수상한 사람들을 목격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별장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우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서윤의 생일이었습니다. 강우는 작은 마당에 전구를 달고 꽃길을 만들었습니다. 깜짝 파티예요. 강우가 서윤의 손을 잡고 마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전구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생일 파티예요. 강우가 편지를 건넸습니다. 서윤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윤에게 당신을 만나서 진짜 사람이 됐습니다. 앞으로 평생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서윤이 강우와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별을 보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지호가 태어나면 어떤 아빠가 될까요? 강우가 물었습니다. 자상하고 따뜻한 아빠가 될 거예요. 서윤이 답했습니다. 저는 어떤 엄마가 될까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엄마요. 강우가 서윤의 배에 귀를 대고 속삭였습니다. 지호야, 아빠가 꼭 지켜줄게.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곧 위기를 맞게 됩니다. 갑자기 별장의 전기가 모두 나갔습니다. 어둠이 별장을 뒤덮었습니다. 정전인가요? 서윤이 불안해했습니다. 그 순간 마당에 수십 개의 라이트 불빛이 비쳤습니다. 헬기 소리도 들렸습니다. 스피커에서 박 여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우야, 아이만 넘기면 서윤이의 안위는 보장하겠다. 강우는 서윤을 뒤로 감싸며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절대 넘겨줄 수 없어요. 박 여사의 최후 통첩이 시작된 것입니다. 박 여사의 헬기가 별장 상공을 맴돌며 강력한 조명으로 건물 전체를 비췄습니다. 마당에는 검은 옷을 입은 경호원들이 별장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강우야, 마지막 기회다. 아이만 넘기면 다 끝낼 수 있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박 여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강우는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적어도 20명은 넘어 보이는 경호원들이 별장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괜찮아? 강우가 소파에 앉아있는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서윤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요. 서윤이 배를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서윤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아, 아파. 서윤이 소파에서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강우가 급히 달려가 서윤을 부축했습니다. 뭐가 아파? 어디가? 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의 다리 사이로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나오려고 해요. 서윤이 진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강우는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전파가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통신까지 막았구나. 강우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밖에서는 경호원들이 문을 부수려 하고 있었습니다. 쿵쿵거리는 소리가 집 안까지 들렸습니다. 못 들어오게 막아야 해. 강우가 무거운 장롱을 끌어와 문 앞에 가로막았습니다. 식탁과 의자까지 모두 문 앞에 쌓아 올렸습니다. 서윤의 진통이 더 심해졌습니다. 으악! 서윤의 비명소리가 별장 안에 울렸습니다.
강우는 서윤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심호흡해 후후후. 나를 봐. 강우가 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예전에 본 응급분만 영상을 필사적으로 떠올렸습니다. 뜨거운 물이랑 깨끗한 수건 필요해. 강우가 부엌으로 뛰어가 물을 끓였습니다. 가스레인지에 주전자를 올리고 수건을 준비했습니다. 서윤은 과다출혈로 얼굴이 종이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춥다.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우는 자신의 코트를 벗어 서윤을 감쌌습니다. 조금만 참아. 우리가 해낼 수 있어. 강우가 서윤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밖에서는 박 여사가 직접 확성기를 잡고 소리쳤습니다. 강우야, 서윤이가 죽어도 괜찮겠니? 강우가 창문 쪽으로 고함쳤습니다. 아내와 아이 중에 한 명이라도 잘못되면 어머니 손에 죽을 각오하세요. 강우의 절규가 밤하늘에 울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상청에서 경고했던 기록적인 폭설이었습니다. 눈발이 점점 거세져 시야를 가렸습니다. 경호원들도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대장님, 눈이 너무 많이 와요. 경호원 중 한 명이 박 여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상관없어. 계속해. 박 여사가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폭설로 인해 산길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대는 물론 추가 인력도 올라올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별장 안에서 서윤의 상태는 더욱 위급해졌습니다. 강우야, 못하겠어. 너무 아파. 서윤이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강우는 서윤의 뺨을 살짝 두드리며 깨웠습니다.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지호를 생각해. 강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아이를 만나야 하잖아. 서윤이 다시 힘을 냈습니다. 으악. 서윤이 마지막 힘을 다해 밀어냈습니다. 그 순간 작고 가느다란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왕! 강우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았습니다. 작지만 완전한 형태의 아기였습니다. 지호야, 지호. 강우가 아기를 서윤의 가슴에 안겨줬습니다. 서윤은 아기의 얼굴을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아기. 하지만 서윤은 곧 손에 힘이 풀리며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기도 저체온증으로 울음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서윤아, 깨어. 강우가 서윤의 가슴을 압박하며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동시에 아기를 자신의 가슴에 품어 체온을 나누려 했습니다. 제발, 제발. 강우가 울부짖으며 서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또 다른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조 헬기였습니다. 박 여사의 비서실장이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확성기에서 경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여사는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체포됐습니다. 놓아. 내가 누군지 알아? 박 여사가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별장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산모와 신생아가 위급합니다. 구조대원이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강우는 서윤과 아기를 구조대원들에게 인계하며 함께 헬기에 탔습니다. 병원으로 빨리. 강우의 간절한 목소리가 헬기 안에 울렸습니다. 헬기는 눈보라를 뚫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강우는 의식을 잃은 서윤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사라져, 제발 사라져. 아래로는 별장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를 태운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산 전체에 울렸습니다. 마침내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울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닷새가 흘렀습니다. 서윤은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강우는 중환자실 밖 의자에 앉아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아기 지호는 인큐베이터에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신생아과 의사가 강우에게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며칠 더 지켜봐야 하지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거예요. 강우는 인큐베이터 속 작은 지호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손가락, 작은 발가락이 모두 완벽했습니다. 지호야, 엄마가 빨리 깨어나야 하는데. 강우가 인큐베이터에 손을 대며 속삭였습니다. 그날 오후 간호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님, 산모가 깨어났어요. 강우는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서윤이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강우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은 강우를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호는 건강해. 아주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 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정말. 1시간 후 강우는 인큐베이터에서 지호를 조심스럽게 꺼내 서윤의 품에 안겨줬습니다. 우리 지호. 서윤이 아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호는 엄마의 품에서 안정된 듯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 강우가 아내와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보다 완벽한 순간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최 비서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박 여사님이 구속 수감되셨습니다. 최 비서가 신문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납치교사, 살인미수, 횡령. 모든 혐의가 입증됐습니다. 강우는 신문을 보며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였지만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JS그룹은 어떻게 됐어? 강우가 물었습니다.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제가 임시로 대표를 맡고 있고요. 최 비서가 답했습니다. 잘했어. 앞으로도 깨끗하게 운영해. 강우가 최 비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음 날 강우는 교도소 면회실을 찾았습니다. 박 여사가 수감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얼굴은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왜 왔니? 박 여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강우는 지호의 사진을 유리창에 댔습니다. 손자 사진이에요. 박 여사는 사진을 보고도 무표정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머니처럼 괴물로 키우지 않겠습니다. 강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랑을 받으며 자라게 할 거예요. 박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우는 일어서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것이 모자간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한편 채인은 해외 도피를 시도하다 인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박 여사의 비리에 가담한 정황이 모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후회하고 있어요? 기자가 채희에게 물었습니다. 돈만 쫓다가 정말 소중한 걸 놓쳤네요. 채희가 수갑을 찬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윤의 아버지 청송 건설 사건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우가 모은 증거들 덕분이었습니다. 사위 덕분에 억울함을 풀었구나. 서윤의 아버지가 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처음부터 서윤이를 믿었어야 했는데. 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됐다. 우리 서윤이가 좋은 남편을 만났구나. 아버지가 강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국가에서도 청송 건설 사건에 대해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서윤의 가문은 완전히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도지는 마지막으로 서윤과 지호를 진료했습니다.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도진이 청진기를 목에 걸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선생님이 없었다면. 서윤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도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일하게 됐어요. 강우와 서윤은
도진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강우는 서윤에게 다시 프로포즈했습니다. 병원 옥상 정원에서였습니다. 과거의 화려한 결혼식이 아니라 진심만 담긴 약속을 하고 싶어요. 강우가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예전 결혼 반지가 아닌 새로 준비한 소박한 반지였습니다. 다시 한번 나와 결혼해 주세요. 서윤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지호를 가운데 두고 포옹했습니다. 안경호수 마을 사람들은 새 가족의 귀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우리 서윤이가 돌아왔네. 마을 할머니들이 떡을 해서 나눠줬습니다. 아이고, 아기가 얼마나 예쁜가. 모든 마을 사람들이 지호를 귀여워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는 지호의 건강을 축하하는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강우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인사했습니다. 저희 가족을 따뜻하게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우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 마을 사람이 된 기분입니다. 서윤도 지호를 안고 인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그날 밤 세 가족은 별장으로 돌아와 첫 번째 가족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호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강우가 아기에게 집안을 구경시켜줬습니다. 이 방은 네가 클 때까지 쓸 방이고. 서윤은 강우와 지호를 바라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우리가 잃은 게 많지만 지호를 얻었으니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된 기분이에요. 서윤이 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게 진짜 성공이었구나. 강우가 서윤과 지호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필요도 숨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당당한 가족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년 후 안경호수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강우는 호수 근처에 작은 목공소를 열었습니다. 지호 목공소라는 간판이 소박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강우가 톱밥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필요한 가구들을 주문해 갔습니다. 강우 씨가 만든 의자는 정말 튼튼해요. 마을 아주머니가 칭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좋은 걸로 만들어 드릴게요. 강우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목공소 옆에는 서윤이 운영하는 미술심리치료센터가 있었습니다. 마음을 그리는 집이라는 예쁜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그림을 그려볼까요? 서윤이 아이들에게 크레파스를 나눠줬습니다. 상처받은 아이들과 미혼모들이 이곳에서 치유받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행복한 가족 그림 그릴 수 있을까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서윤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호는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습니다. 강우의 짙은 눈매와 서윤의 선한 미소를 닮아 정말 예뻤습니다. 아빠. 지호가 목공소로 뛰어와 강우의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우리 지호 왔구나. 강우가 지호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톱밥이 지호의 머리에 떨어졌지만 아이는 깔깔 웃었습니다. 매일 저녁 강우는 퇴근길에 꽃 한 송이를 샀습니다. 서윤이 좋아하는 하얀 장미였습니다. 또 꽃을 사오셨네요. 서윤이 부엌에서 나와 꽃을 받았습니다. 연애할 때처럼 매일 사주고 싶어요. 강우가 서윤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지호가 두 사람 사이로 끼어들며 웃었습니다. 엄마, 아빠, 지호도. 세 가족이 함께 안았습니다. 한편 서울 구치소에서는 박 여사가 치매 증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은 어디 갔지? 박 여사가 간수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영광만 되뇌며 비참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지호의 첫 돌이 다가왔습니다. 강우와 서윤은 호숫가에서 소박한 돌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지호야, 뭘 잡을까? 강우가 돌상을 차려놓았습니다. 붓, 책, 돈, 그리고 강우가 직접 만든 나무 비행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호는 망설이지 않고 나무 비행기를 잡았습니다. 우와! 모든 사람이 박수쳤습니다. 멀리 멀리 날아갈 아이구나. 마을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우와 서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최 비서도 가족들과 함께 돌잔치에 참석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JS그룹이 투명하게 바뀌고 있어요. 최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이제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냥 강우 씨라고 해요. 강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우 씨. 최 비서도 편해진 분위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날 밤 도진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강우 씨, 서윤 씨, 지호.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행복하게 일하고 있어요. 사진 속 아이들이 보이시죠? 모두 지호처럼 예쁜 아이들이에요. 사진 속에는 도진이 아프리카 아이들과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진 선생님도 행복해 보여요. 서윤이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행복을 찾았네요. 강우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녁 산책 시간이었습니다. 강우가 지호를 목말 태우고 호숫가를 걸었습니다. 서윤아, 당신을 다시 만난 그날의 뒷모습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어. 강우가 서윤에게 고백했습니다. 저도요. 그때 도망치지 않고 당신에게 제 배를 보여준 건 사실 제 마음이 이미 당신을 용서했기 때문이었나 봐요. 서윤이 강우의 팔짱을 끼며 답했습니다. 지는 노을이 호수를 물들였습니다. 세 가족이 나란히 서서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예뻐. 지호가 노을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정말 예쁘구나. 강우가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강우는 불면증 없이 깊게 잠들었습니다. 서윤과 지호의 고른 숨소리가 자장가가 되어 주었습니다. 지호의 방에는 아이가 그린 가족 그림이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서툰 솜씨로 그린 엄마, 아빠,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지호가 끼적거린 글씨가 있었습니다. 사랑해요. 강우와 서윤은 그 그림을 볼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세 사람이 호수에 작은 종이배를 띄우는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모두 흘려보내자. 강우가 종이배를 물에 띄우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찬 내일을 향해 나아가자. 서윤도 종이배를 띄웠습니다. 지호도 작은 손으로 종이배를 물에 띄웠습니다. 세척의 종이배가 호수 위를 떠다니며 멀리 사라져갔습니다. 돈과 명예보다 소중한 것은 곁에 있는 사람의 체온이었습니다. 세 가족의 따뜻한 뒷모습이 석양 속으로 사라지며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강우와 서윤, 그리고 지호의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처음 안개 낀 호숫가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재회는 많은 시련을 거쳐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재벌가의 권력과 욕망이 만들어낸 거짓과 음모 속에서도 결국 진실한 마음이 승리했고 상처받은 두 사람은 서로를 치유하며 더 단단한 사랑을 만들어냈습니다. 강우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서윤은 용서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 지호는 두 사람을 이어주는 사랑의 결실이자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죠. 화려한 재벌가의 삶보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일상이 더 값지다는 메시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진리를 담았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